봅시다. 성적표가 나왔죠? 괜찮아? 네. 성적표가 나왔죠? 나한테 성적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얘기 안 한 사람도 있긴 한데 지금 뭐를 괜찮나요? 나순 괜찮아? 상대적인 거야, 맞죠? 그래서 근데 내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딱 1학년이 끝난 시점이잖아. 1학년이 끝난 시점. 요 시점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앞으로 특히나 2학년 더 그렇고요, 3학년 더 그런데 2학년 내신이 제일 심한 게 뭐냐면요, 양극화가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학교에서 그 막 뭘 하다 보면 1등급 컷, 1등급 컷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내신에서. 맞죠? 근데 분명히 1등급 컷은 90점대야. 근데 평균 점수로 보면 평균 점수는 막 50점대야. 60점대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거든. 그 평균 점수 밑에 있는 그 인원들이 많고 그 위쪽에 10%에 붙어 있는 그 인원들은 점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막 뭘 잘못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거든.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처음 보면 알겠지만 2학년 때는 과목 수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내용도 심화가 되고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포기하는 과목들이 생겨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이거 하다가는 다른 거 다 망치겠어 싶은 과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한두 개씩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한두 개씩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건 모든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 다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점수를 평균 점수 밑으로 받게 되는 과목들이 한두 개씩은 생기게 된다는 거야. 또 더 생길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1학년 이제 전체 기말까지 다 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느낀 감정일 수도 있는데 무력함이나 무기력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지? 시험 기간에도 어찌됐건 막 한 달이라는 시간 잡고 막 공부도 하고 다니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심정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학교 가가지고 무조건 하위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 가는 사람 있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다들은 내가 하위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위권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위권 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하위권은 아닌데 이제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정도보다 대체로 고등학교 때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이제 받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조금 더 낮게 받게 되었을 때 이 위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초반까지는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한단 말이야. 그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아.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아. 근데 그 올라갈 수 있는 여력과 에너지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 왜냐면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성장해야지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뒤집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 특히나 학교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뒤집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애매하게 학교 인원수가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란 말이야. 200명이 넘는 건 아니니까. 맞죠? 자, 그러면 사실은 뒤집기가 좀 더 어려워. 근데 특히나 여고에서 국어로 뒤집는다. 그건 더 어려워. 왜냐면 타고난 애들을 또 제외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남은 파일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이 자릿수가 몇 개가 안 남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다닥다닥 무슨 사무초에 물고기 모여있는 것 마냥 다 모여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뒤집기란 쉽지 않은데 내가 무기력함에 빠져서 내가 뒤집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앞으로 뭐만 남았냐면 우하향하는, 그러니까 내리막길만 남은 거야. 유지가 안 돼요. 하던 만큼에서도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남들은 전에 하던 것보다 더 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전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해야 유지가 가능한 정도가 될 거야. 생각보다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다 보면 느낄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2학년 시험이 또 4번이 남았잖아. 이 4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깎일 거야. 여러분들이 더 상처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가 그러면 더 열심히 해. 네가 더 무조건 많이 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뭘 하고 싶냐면 무력감을 느끼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수시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그냥 전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에 매몰을 대지 말고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을과 싸운다라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예전에 무슨 영상에서 한번 본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절대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왜 수능 만점은 남자애들이 더 많을까, 남학생들이 더 많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을 낸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건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유 중에 누군가가 했던 이유가 뭔가 귀에 탁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학생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있으면 우리 학교의 어느 등수 그리고 그 등수 때에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나보다 공부를 좀 더 해. 누군가가 뭘 더 해. 누군가가 뭘 더 배워. 누군가가 무슨 강의를 들어. 라고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오늘 할 거는 예를 들어서 10시간 공부할 거야. 10시간 채웠어. 그럼 내가 할 만큼을 채웠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야. 이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더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지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안 좋아. 지치면 지치는 대로 안 좋고 더 해야지도 안 좋아. 왜 그런데? 장기 레이스란 말이야. 이 장기 레이스인데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그냥 내 스터디 카페에 보이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있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날 갉아먹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날 갉아먹지 않는 방법은 내가 나 스스로 나랑 경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놓고 내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은 그런 거에 조금 더 취약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과 환경에 좀 더 민감한 경우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수능 만점을 받더라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뭐 일반화할 수는 없어서 나는 100% 맞는 이야기라고는 안 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환경에 좀 취약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환경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비교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게 좀 약해지는 거야, 동기가. 그래서 동기를 타인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는 게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특히나 요 성적대에 있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100분위가 있으면 이제 1부터 10%까지는 어차피 뭐 1등급이니까 1등급 받으려고 계속 뭐 이렇게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지. 맞죠? 자, 그리고 한 11에서 10 초반 정도? 한 요쯤 모여있는 애들도 똑같이 얘네들만큼 열심히 할 거야. 왜? 조금만 하면 1등 갈 수 있거든. 근데 한 15부터 한 30까지 정도 퍼센트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정도가 되겠지. 근데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야. 요 정도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하는 길만 남은 거야. 계속 떨어지는 길만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진로 탐색입니다. 봐봐. 여기 성적대에 있는 학생 보고 혹시 주변에서 서울대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 부모님도 얘기 안 할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 현실적인 목표를 찾는 거야.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를 목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목표가 나한테 얼마나 부담이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게 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을 거야.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고 그냥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무엇을 더 하면 되는지 또는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물어보고 조언을 받고 그리고 이거를 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걸 믿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믿고 내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지 라고 하는 조금의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내 기억으로 생각을 했을 때 2학년 때 시험과 관련된 기억이 단 하나도 없어. 나는 내가 시험 기간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시험 장에 갔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나는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 근데 2학년 때 시험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1학년 때는 모의고사 쳤던 것도 기억나고 기말고사 준비했던 것도 기억나고 어느 독서실 갔는지도 기억나고 내가 어느 집에 살았는지 어느 방에서 공부했는지 다 기억나거든요. 1학년 때는. 3학년도 기억나. 3학년 때 어느 독서실 갔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2학년 때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난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감 되게 많이 빠졌었어. 이거 이상으로 난 못 돌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하던 만큼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던 만큼 하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등수는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지는데 내 입장에서 이제 이걸 뭐 하게 되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 없어.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받아들이면 뭐 할까요?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냥 냅두게 돼요. 나는 내 등수도 기억이 안 나. 1학년 때 등수도 기억나고 3학년 때 등수도 기억나거든요. 2학년 때 등수도 기억 안 나. 성적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그냥 안 봤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그 시간이 길고 길어지잖아. 그래서 딱 생각했어요. 이미 나는 내가 원하는 이 목표를 수시로는 이미 이룰 수 없는 지경이 2학년 1학기 끝났을 때 이미 이르렀어. 이미. 그래서 2학년 2학기 중간을 딱 치고 나서 나는 그냥 바로 결정을 했어요. 난 정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수시 다 났어요. 이제 2학기 수시도 다 났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수시도 다 났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정시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나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야. 선택을. 그러니까 왜 선택했냐면 학교 성적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거든. 왜냐면 그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너무 나태해져 버린 거야. 너무 나태해져서 어느 지경까지 이러냐면 내가 2학년 1학기 이제 중간 기말 딱 치고 나서 여름방학 때 우리 때는 뭘 했냐면요. 보충 수업이라는 거 했거든. 방학 때. 그래서 방학 때 학교를 가야 됐어. 방학 때 학교를 가가지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보충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럼 그 수업 때 뭐 하냐면 보통 이제 부교재로 수업하거든. 부교재 수업하는데 그냥 그 수업 듣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자습할 사람 자습하고 아니면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거의 약간 의무는 아닌데 의무 같은 의무야. 그냥 그거를 안 들어오는 애들은 그냥 예체능 하는 애들 빼고는 다 들어왔어. 근데 나는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하기 싫어가지고 대학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갑자기 부모님 물고 난리가 났어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어머니지. 나 아빠한테 참아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하고 어머니한테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나 여름 방학 때 보충 수업 안 듣겠다. 그냥 그 보충 수업비 그냥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보충 수업비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헬스장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했어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삭막해진 거야. 그냥 완전 그냥 부모님 완전 시리에 빠진 거지. 왜냐면 나도 지금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건 내가 뭐 중위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냥 적당히 상위권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내가 막 반에서 1등하는 정도의 상위권도 아니었어요. 최상위권은 아니었고 극상위권은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그냥 얘네들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내 앞에 한 두세 명 있는데 얘를 못 이길 것 같아. 밤마다 있는데 해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그냥 하던 만큼만 하게 되고, 하던 만큼만 하던 그 나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던 만큼도 안 하게 되는 나태로 빠지게 되는 거야. 네, 그 나태로 빠지면서 이 학교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고 따라갈 수도 없었어. 이미 수학을 그때 놔버려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학원에서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 6개월을 넘게 수학을 아예 그냥 놔버리고 놀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수포자가 됐습니다. 수포자가 돼서 모의고사 치면 수학은 그냥 계속 7등급 했어. 그냥 맨 앞에 있는 2점짜리 문제 딱 다 풀고 나면 뒤에는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그렇게 모의고사 쳤어. 그냥 그리고 미래가 없었지. 시간이 지나고 지났어. 그냥 그러다가 내가 동기를 찾았던 건 그 고등학교 3학년 처음에 딱 올라왔을 때 1학기 때 그 우리 때는 장판지라고 해가지고 장판으로 이렇게 종이로 나왔거든. 이제 수시 갈 수 있는 대학들 학과들 수시 등급 쫙, 그 다음에 정시 등급 쫙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찾아봤다. 찾아보는데 그때 내가 뭘 봤냐면 커트라인을 본 게 아니라
나는 대학교 학과가 그렇게 많다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어. 나는 대학을 왜 가기 싫었냐면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게 없었거든. 내가 알고 있는 학과는 뭐 경영학과, 뭐 해봐야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기계공학과 뭐 이런 거 막. 나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런 것들이. 그럼 내가 왜 대학을 가지? 그럼 취업을 위해서. 그럼 난 대학 안 가고 취업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대학 갈 이유를 못 찾았는데 막 하다가 내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야자 시간에 몰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설에 빠졌거든. 그때 이제 한참 또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럴 때니까 이제 문학에 빠졌어. 그래서 내가 문학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학원은 근데 계속 다녔어. 또 웃기게 학원 계속 다녔는데 학원 다니면서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그 문제를 몇 개 이렇게 줬다. 근데 거기에 박목월 시인의 어떤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고 내가 좀 이런 얘기가 좀 여러분들 웃게 좀 들릴 수 있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울었어. 이게 시를 읽다가 그게 뭐냐면 박목월 시인이 자기가 동생이 죽어가지고 이제 동생의 관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쓴 시거든. 근데 그걸 보는데 순간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 내 가족의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충격을 맞아가지고 그냥 벙해진 거야. 그날 수업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나.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하고 싶어서 거의 전문이 다 안 나와 있었거든. 근데 집에 마치고 가자마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전문을 다 읽었어. 그러고 나서 나는 느꼈어. 나 문학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목표가 생겼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3학년 올라가가지고 쭉 보면서 내가 문학, 국어지 맞죠? 국어 또는 문학과 관련해가지고 뭘 좀 해볼 수 있을까를 막 찾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어문 계열의 이제 그 국문학부죠. 학부를 찾았어. 학부 안에는 국문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창작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국문학도 배우면서 창작도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 생겼던 거야. 알미 생긴 거지. 학부라는 걸 난 처음 들었거든. 그때 학부 안에 학과가 또 나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학부면은 국문도 배울 수 있고 이것도 배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한 3월 지나고 5월쯤부터였을까? 고3 5월쯤부터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다시 완전 그냥 수직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수학이 7등급이라고 했잖아. 7등급이었는데 우리가 고3 때 확률과 통계를 배웠거든. 우리 때는 수리 나형이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수능 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공통 수학 그 이제 그 집합과 행렬 그 다음에 수열 함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게 끝이었어요. 우리는 문과라서 미적분을 아예 안 배웠어. 냄새도 안 맡았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뭐가 빠져있냐면 이 중간에 수열이랑 함수가 빠져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안 돼. 너무 오래 돌아가지고 1년 넘게 돌아서 이게 회복해도 안 되는데 3학년 때 그 학문과 통계 쓱 봤는데 뭔가 찔러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그때 친구가 인강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PMP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PMP로 인강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 야 나도 저거 좀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난 그때 우리 집도 가난했거든. 그래서 그 학원도 국어 하나만 다녔어요. 다른 건 아예 학원을 못 다녔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았다. 그래서 PMP를 받고 교재도 친구가 다 쓴 교재를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습 시간마다 봐가지고 그걸 완강했다. 완강하고 나서 그냥 그 수학 문제집을 샀어. 이 문제집 단원 여러 개인데 다른 건 내가 아무것도 건들 줄 모르잖아. 확률과 통영 샀어요. 문제집 한 번 다 끝냈을 때였나? 6월 때가 7등급이었거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9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수학이 4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확 오른 거야. 그러면서 이게 되네. 문제를 풀니까 다 알겠는 거야. 그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고3 올라가보면 알겠지만 이 완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고3들이 대부분 완강을 못해요. 그래서 완강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내가 듣기 시작했던 강좌는 전부 완강했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나는 강의에서. 그래서 어찌됐건 시킨 대로 다 하고 뭐 다 했어. 그래서 수학이 등급이 오르는 거야. 근데 내가 수열이랑 함수를 더 이상 공부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남은 시간도 없었고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오를 기미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잘 찍는 연습만 했어요. 이제 수열 이런 거 잘 찍는 연습만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수능 갔지. 나는 수능에서 살면서 수학 점수를 처음 받아본 점수를 수능 때 받았어요. 인생 최고 점수를 받았지. 근데 마침 또 그때 수능이 완전 초불수능이었던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 바로 윗세대랑 비슷하게 교육과정 끝나는 세대였거든. 그래서 재수가 없었어. 난 재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인생 최고 수학 점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쳤던 모든 모의고사 중에 표준 점수가 제일 높은 거야. 나는 계속 우상향이었어 6월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상향된 점수로 이제 대학을 가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거야. 아 하면 되네. 내가 수학 왜 포기했지? 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야. 이제 왜 수학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국어는 그냥 잘 나왔어요. 그냥 잘 나왔는데 이제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얘네를 다 놔버렸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잡고 공부를 6월 한 5월부터 시작한 거지. 11월까지 다 5개월 나왔잖아. 그 5개월 동안 그걸 한 거지. 그래 해가지고 걔네를 다 끌어올려서 거의 이제 2, 3 수준으로 만들었어. 보통 그냥 사설 모의고사 치면은 탐구도 늘 1 나왔는데 수능 때는 1이 안 나왔거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거의 2, 3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그냥 다 올렸어요. 점수를. 이제 탐구도 이제 하나는 학교에서 해결하고 하나는 인강으로 해결하고 해서 다 끝냈어. 자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목표가 생기니까 뭐 아무것도 안 힘들더라고. 그냥 뭐 밤새 공부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기를 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왜냐면 나는 재수가 없는 세대였잖아. 나 재수할 수 있었어. 난 무조건 재수했을 거야. 왜냐면 난 오르는 걸 경험했잖아. 어떻게 하면 오르는지 알았거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나는 그때 깨달은 거야. 근데 늦었지.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3월부터 시작했다면 더 나아가서 2학년 기말 끝나자마자부터 했다면 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좀 동기를 찾으면 좀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퍼지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득 아까 이제 전 수업 시간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 여고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고민인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마침 또 여러분 보니까 또 생각나고 해서 여러분들 얘기 좀 해봤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동기를 한번 찾아보시도록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봐야 되는 요 작품부터 한번 살펴보면 요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고려가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려가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제막내가 향가죠. 향가 종류라든지 또는 공무도화가나 이런 종류들은 전부 고대가요에 해당합니다. 고대가요 삼국시대 때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이후부터는 이제 중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세문학의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자 그래서 고려가요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적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고려가요의 일단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민중의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주향유층이 민중이었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향가 생각해보세요. 향가는 향차로 썼단 말이야. 향차를 일반 농민들이 쓸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향차를 쓰려면 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일단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래야 우리말 어순으로 쓰지. 근데 뭐도 알아야 돼? 한자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향가는 대체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썼다? 귀족 계층이 썼거나 또는 이제 월명사처럼 승려, 스님이 그때는 되게 높은 계층이라고 했었죠. 스님이 썼거나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고려가요는 가가 뭐야? 노래잖아.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무엇에 해당한다? 민중의 문학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민중의 문학에 해당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문학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쓸 수 있는 문자는 뭐밖에 없었어? 한자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말을 글로 옮겨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시리 있고라고 하면 이거를 한자로 쓸 수는 없잖아. 한자로 쓴다고 이게 뭐 감정이 전달이 되나? 노래로 불러지나? 안 불러진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계속 구전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구전되었는데? 우리 글자가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전되다가 언제까지 구전이 되었느냐? 훈민정음 창제까지 구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록이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기록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몇몇 가요들은 궁중가요로 쓰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시리는 궁중가요로 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서경별곡은 궁중가요로 안 쓰였습니다. 안 쓸만 해서 안 쓰인 거야. 그 나중에 읽어보면 알아. 자, 근데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야? 궁중가요로 쓰였던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되기 전까지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있어? 약 600년의 시간이 있어요. 600년 동안 뭐만 한 거야? 노래로만 불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 가시리 있고 나나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뭔데? 가실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고잖아. 있고. it이 뭐야? 상대 높임이었죠. 고는 뭐야? 의문영음이었지. 맞죠?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상대 높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의문영음이었지. 그래서 가실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쓰여 있어요? 여음구가 쓰여 있죠. 여음구. 우리가 보통 여음구라고 얘기하는데, 여음구는요, 그 지난번에 봤던 정읍사 아주 고대 가요 있죠. 그 고대 가요에도 보면 나난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음구는 많이 쓰였어.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3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연체의 특징이거든요. 이 분연체의 특징을 뭘로 찾을 수 있냐면 후렴구로 찾을 수 있습니다. 후렴구랑 여음구는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여음구는요, 이 전체 글을 보면 어떤 부분에는 나난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는 안 나와. 맞죠? 자, 이게 뭐냐면 쓰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안 써. 지 맘대로야. 그게 여음구입니다. 그런데 후렴구는 뭐야? 요런 게 후렴구거든요. 위증절과 태평성대. 위증절과 태평성대. 똑같은 문장이요. 똑같은 매연의 똑같은 위치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맞죠? 똑같은 위치에서 노래가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앞 내용, 뒷 내용이랑 서로 뭘 해줍니까? 분리를 시켜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뭐가 생기게 될까요? 분연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연을 분리해준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연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이 분리되어 있는 노래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향가는 분리 안 돼 있어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향가 기서결 배웠는데요. 기서결은요, 형태로 나눈 게 아니라요, 내용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기서결의 구조는요, 형태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형태적으로 구분이 지어진 건 언제부터다? 고려가요 때부터입니다. 요거는 내신 시험에서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죠. 자, 다시 공부 보면 가시리 있고 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3, 2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3, 2조의 삼음보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삼음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위증절과 태평성대. 요거 딱 봐도 아무 뜻 없습니다. 왜 그런데? 태평성대가 무슨 말이야?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야. 평화로운 시대.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뭐야?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사랑 노래잖아. 사랑 노래에 갑자기 평화 얘기? 안 맞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후렴구가 의미 없다. 그러니까 노래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태평성대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임금입니다. 태평성대가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임금이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 선정을 베풀어야지 태평성대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태평성대는 임금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데? 바로 궁중가요로 쓰인 흔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고려시대 때 이 가시리를 부르면 위증질과 태평성대라는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왜? 궁중가요로 쓰인 건 언제부터인데? 훈민정음 창제 이후, 그러니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시대 때부터 쓰인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시대 때 노래 부를 때는 이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궁중가요로 쓰인 흔적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태평성대에서. 자, 다음. 이제 그 뒷부분은 내용 보면 되는데 내용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잡사와 두어리가 나는 잡아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그러니까 서운하면 나에게 오시지 않을까 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라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내가 붙잡아 두고 싶지만 너무 붙잡으면 당신이 날 서운해해서 나한테 다시 아니 오실까봐 두려워서 라는 말은 잡았다는 거야? 못 잡았다는 거야? 못 잡았다는 겁니다. 잡고 싶은데 못 잡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잡고 싶은데 못 잡았어. 나한테 아니 오실까봐. 자, 그래서 서러운 님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하고 도서오소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가자마자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소서는 뭐야? 소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러운 님 보내옵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보낸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체념적으로 행동하는구나. 체념적이라고 하는 게 뭔데?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있어. 싫어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싫어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화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역할은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들이었단 말이야. 받아들여야 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체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나 안 해 이런 느낌의 체념이 아니고요. 내가 견디다가 끝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체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내주기 싫은데 붙잡으면 안 잡힐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보내드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보내고 싶어? 안 보내고 싶어? 안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보내주고 나서 다시 돌아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체념적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자,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건 어떤 태도라고도 볼 수 있냐면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이별의 상황을 바꾸고는 싶은데 실제로 바꿔 안 바꿔? 안 바꾼단 말이야. 맞죠? 자, 실제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극적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화자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데? 나는 보내주기 싫은데 보내줬잖아. 맞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뭐 하는 거야? 아픔을 인내하는 거거든. 이해되죠? 인내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적인 태도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죠? 소극적인 것보다 체념적이니까 당연한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전통적 여성화자, 우리가 소극적 여성화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좀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화자의 어떤 모습이 좀 드러나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뒷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소위 말해 이별의 정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별의 정한. 그러니까 이별 때문에 느끼는 한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별 때문에 느끼는 한스러운 감정. 그럼 한이 뭔데?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이걸 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슴 속에 맺힌 한스러운 감정이라고 해서 이 이별의 정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가시리에 나와 있는 이 한의 정서가 계승되어서 아주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계승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별의 정한이 드러나는 노래 뭐 있었어? 홍무도하가, 황조가 이런 것들은 이별의 정한이 느껴지죠. 홍무도하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다음 황조가 뭐야? 저기 있는 저 꾀꼬리 저들은 쌍쌍인데 나는 혼자구나. 이 안에 읽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 가시리에서는 뭐야 지금? 마찬가지로 이별의 정한 이야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한시에서는 송인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도 이별의 정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달래꽃 다 알잖아. 맞지? 진달래꽃에서도 뭐가 드러나? 이별의 정한이 드러나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한국 문학에 계승되는 역사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요즘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여성 화자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알겠죠? 절대 안 쓰고 어떤 화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소극적 화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 얘는 적극적 화자가 좀 드러나요. 이게 좀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72페이지 봅시다. 이화호 흑불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화는 무슨 꽃입니까? 백꽃입니다. 이화가 백꽃도 있고 여러분들 뭐도 있습니까? 뽀약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춘향전 했죠? 춘향전 안 했나? 아, 했지. 이화 충풍 날 살리네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뽀약꽃이죠. 여기는 백꽃입니다. 자, 그래서 이화 흑불일제라고 하면은 그 시기는 언젠데? 봄이죠. 충풍낙엽은 뭐야?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절이 언제야? 가을이죠. 계절적 이미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그때 헤어졌는데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이별의 장면이겠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성경별곡은요,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본문이, 요거는 뒤에 본문 보고 풀어보면 됩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성경별곡. 요즘은 얘가 핫하죠. 왜 핫한데? 얘는 일반적이지 않거든. 왜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얘는 여성 화자가 드러나는 게 맞아. 왜 그러냐면 여성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내용을 일단 살펴보자면 서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평양입니다. 평양. 고려가요잖아. 맞죠? 고려가요니까 고려시대 때 쓰였을 거고요. 고려시대 때 수도가 어디입니까? 개성이죠. 개성. 개경입니다. 자, 그래서 개성, 개경 거기는요 평양이랑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성은 수도니까 당연히 도시겠지. 근데 평양은 지금도 도시잖아. 북한의 수도니까. 맞죠? 그때도 도시였어요. 평양은 애초에 그냥 땅 자체가 되게 좋은 땅이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화자가 지금 평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것도 사문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닭꼰대 아들과 닭꼰대 여의 마른 아들과 여의 마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네는 계속 반복이거든. 그래서 얘를 빼고 실제 내용을 읽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서경별곡 시험 안 쳤어? 전에? 안 쳤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만 읽으면 되는데 무슨 내용인데?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 말이야.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무슨 뜻일까요? 해석을 할 때 그냥 대도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고향이 서경, 평양인 거야. 그래서 평양이 대도시이지만은 이 말이야. 평양이 아주 잘 좋은 도시이지만은 소성경 고해마 미안 닭꼰대가 빠졌구나. 닭꼰대 소성경 고해마른이라고 하면 닭꼰대는 뭐냐면 닦은 곳을 말해요. 닦은 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도시가 잘 닦여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도 왜 도로 같은 거 잘 닦여 있다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게 이제 아주 평평하게 잘 닦여 있다고. 그런 것처럼 평양도 도시이기 때문에 잘 닦여 있었거든. 자, 그래서 잘 닦인 곳. 소성경은 서경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소성경은 서경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고해마른이라고 하면 괴다가 무슨 말이야? 사랑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고해마른이라고 하면 사랑하지만은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만은.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데? 화자가 자신의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향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화자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해마른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별할 바에 이 말이거든. 이게 여희다야, 여희다 기본형이. 여희다가 이별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별할 바엔 질상배 버리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상배가 바로 뭔데? 해석하면 길상배예요, 길상배. 배는 뭐야? 배, 옷 만드는 거죠. 배틀 가지고 옷 만드는 거. 길상 뭐야? 반의직이죠. 자, 그래서 이 길상배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상배라는 부분에서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길상배를 버리시고
괜시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울어봄 울면서 쫓니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 바로 볼까요? 지금 이별의 상황이야. 님이 날 떠나는 상황이니까 맞죠? 님이 날 떠나는 상황이고 나는 이 고향을 참 좋아하지만 님이 날 사랑만 해주신다면 나는 뭐 하겠다? 울면서 고향 버리고 쫓아가겠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드러나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적극적 여성화자의 태도가 보이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당시엔 사실은 여성이 적극적이기 쉽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노래였겠지.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걸크러쉬였던 거야. 그 시대의 걸크러쉬 같은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요 대부분이 궁중가요로 쓰였다고 했잖아. 얘 궁중가요로 쓰였을까요? 에이 그 시대는 무슨 시대인데? 유교 사회인데 여성이 목소리를 낸다?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봐봐 위도어렁청 다링디리 위도어렁청 다링디리 이런 거만 있지 궁중가요로 쓰인 흔적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가시리는 궁중가요로 쓰인 흔적 보이지. 왜 그런데? 이 유교적 여성화자에 딱 맞는 인물이잖아. 맞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맞죠? 그런데 요거는 뭐야?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태도가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궁중가요로 쓰인 흔적이 안 보이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크게 3절 정도로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드러나고요. 자 다음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이라고 하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틴 그치리까 라고 하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끈이 끊어진다는 거야? 안 끊어진다는 거야? 안 끊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서리법입니다. 알겠죠? 자 서리법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끈이 이렇게 있고 그 끈에 구슬들이 이렇게 꿰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슬이 팡 하면서 바위에 아주 세게 팡 내려쳐. 구슬은 깨지겠지. 맞죠? 근데 구슬이 깨진다고 해서 끈도 꼭 끊어져? 그건 아니잖아. 구슬이랑 끈은 따로잖아. 맞죠? 자 그래서 구슬이 끊어진다고 해서 구슬이 깨진다고 해서 끈이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죠. 그럼 이 끈 얘기 왜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마치 뭐 같은 거야? 이 끊어지지 않는 끈 같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이 바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사랑의 장애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한들 끈이 안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이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안 끊어지겠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즈문해 즈문이니까 천이죠. 천년을 외로고 외로이 여신들 쌤이 지난번에 녀다 얘기했습니다. 녀다가 무슨 뜻이라고? 살다 지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 안 끊어지죠. 자 그래서 신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요 요 두 개 이렇게 묶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꾸적 구성을 가지고 있죠. 요 두 줄이 대꾸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신은 믿음이겠죠. 우리 둘 사이의 믿음 또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의 믿음은 끈이 안 끊어지는 것처럼 안 끊어진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다. 그렇죠? 자 다음 마지막 3절입니다. 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놓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놓은다 뭐야? 2인칭이죠. 2인칭. 2인칭에서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니은다 쓰잖아. 기억나죠? 자 그래서 대동강 넓은 줄 모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배 내어 놓았냐? 사공아 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를 설정했어? 청자를 설정했습니다. 자 청자를 설정해서요 지금 놓았느냐라고 하면서 뭘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담겨있는 감정은 바로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자, 근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상황으로 따져본다면 화자가 이렇게 있어. 님이 떠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은 화자는 누구를 원망해야 돼? 님을 원망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원래는 원망이 이 사람한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화자는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있어? 뱃사공한테,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죠? 이 택시기사한테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을 떠넘겼죠. 떠넘기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전가라고 하죠. 전가. 자,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 또는 이별에 대한, 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별에 대한 원망이죠. 이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사공에게 뭘 하고 있다? 떠넘기고 있다. 전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니 각시 럼난디 몰라서 라고 하면 요거는 니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이 말입니다. 음란한 줄 몰라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니 각시는 누구의 각시를 말하는 거야? 사공의 각시를 말하는 거야. 야, 사공아, 너 대둔국 넓은 줄 모르냐? 왜 배를 내려놓았냐 이놈아. 야, 니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 널 배 얹었느냐 사공아 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는 가는 배에 얹었느냐, 뭘 얹었느냐면 내 님을 얹고 갔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는 배에 얹어서 보냈냐 이 사공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야, 뱃사공마, 너 니네 와이프 음란한 거 모르냐? 너 배 타고 나가면 니네 와이프 바람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독하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자, 그러면 봐봐봐. 남한에 있는 가장 큰 강은 뭐예요? 한강이죠. 한강 되게 넓은 강입니다. 강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동강도 한강만큼 넓어요. 건너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대동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넘어가서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동강을 건너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뭐 중요한 중대사가 있다던가 또는 뭐 과거 시험을 치러 간다던가 또는 아이는 뭐 이렇게 살림살이를 옮긴다던가 또는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던가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던가 그러니까 대동강을 건넌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안 돌아오고 빨리 안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니까 대동강의 건너편으로 넘어가. 그러면 거기에서 예쁜 꽃을 보겠지. 그럼 그 여기서 말하는 예쁜 꽃이 뭘 상징하는 거겠어? 나 말고 다른 여인을 상징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나 뭐 해버리겠다고 꺾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감정이 그럼 어떤 감정인데? 소위 말하는 질투의 감정입니다. 질투의 감정.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꺾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 배 타고 건너면 내가 그 여자 허리 분질러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찾아가서 허리 분질러 버리겠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맞죠? 실제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뭔데? 그만큼의 뭘 가지고 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불안감이 아주 크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가서 허리를 뭐 꺾어버리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질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진짜 파격적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조선시대 때 있던 말이야. 고려시대는 아니야. 조선시대 때 있던 말인데, 좀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긴 하지만,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거든. 칠거지약. 이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집안에서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라고 해서 칠거지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유 중에 뭐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뭐가 있냐면 일단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왜냐면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성은 굉장히 어떤 종속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후세를 낳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는 건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해서는 안 된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여성이 남성을 질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투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무례하고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냥 걸크러쉬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자 있으면 벌벌벌 떠는 거지. 아니,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이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여성이 적극적인 게 사실 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문학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 그래서 보통 뭘 많이 하냐면요, 서경배옥이랑 가시리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데? 둘 다 여성적인 화자. 이건 실제 여성 화자지. 맞죠? 그리고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여성 화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성적 화자. 이거는 실제로 여성 화자라고 본다면, 자, 둘 다 여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태도가 너무 다르죠. 가시리는 뭐야?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서경별곡은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고, 이 사람은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였잖아. 체념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비교가 좀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3번 보기에 정석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석가는 사실은 내신에도 잘 안 나오고 수능에도 요즘 잘 안 나와가지고 뺐어요. 내가 뺐는데, 정석가 내용 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끄는 치실로 끊어질 데 없으리, 난군과 천년을 이별한다 해도 탄전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맞죠? 자, 그래서 다음 노래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당시에 이런 표현 자체가 그냥 유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던 비유적인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전 국민이 아는 밈 같은 거야. 이별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던 표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노래에도 담겨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정과정. 요거까지만 보고 시작. 요건 별로 어렵지 않다. 자, 정과정은요 고려가요야. 고려가요. 근데 요거를 내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유배 가사의 시초입니다. 시초. 최초야. 유배 가사는 주로 언제 쓰였을까요? 조선시대 때 많이 쓰였습니다. 가사문학 자체가 조선시대 문학이죠. 가사문학은 조선시대 문학인데, 요 가사문학, 유배 가사의 어떤 원조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요 고려가요인 정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이요, 당시에 임금이 아마 효종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굉장히 총애받던 신하였어요. 그냥 임금과 너무 친하고 사랑받는 신하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본인의 말이야. 본인의 말에 따르면 너무 모함을 심하게 당한 거야. 모함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온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내쫓아야 된다고, 유배 보내야 된다고 막 온 신하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온 신하들이 얘기하면 임금 입장에서 이거 다 이길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쓱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한데 진짜 한 몇 년만 고향에 좀 내려갔다 와주면 안 되겠냐? 내가 다시 불러주겠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고향에 좀 내려가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향에 내려갑니다. 7년이 지나다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임금께서 벌써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다시 날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유배가사, 이거 조선시대 유배가사야. 조선시대 기준으로 일반적인 유배가사에서 품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잘못 없다고, 나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다, 나 진짜 임금만 사랑했어, 나 진짜 나라만 생각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결백함. 자,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모함한 무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기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네 번째까지 좀 봅시다. 자, 세 번째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이죠. 우리가 보통 일편단심이라고 얘기하죠. 일편단심. 자, 다음 네 번째는 외우, 쓸쓸함,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로움, 쓸쓸함의 어떤 정서를 얘기할 때 조선시대 유배가사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적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적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배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유배온 손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대체로 적객 뭐 이런 단어 나오면 그 시의 정서는 대체로 쓸쓸함 이런 것들 좀 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나 안 찾아오거든. 유배 왔으면 동네 사람들 나 쳐다보러 오겠냐고. 맞지? 일반적으로 잘 안 쳐다보러 오지. 맞죠? 왜냐면 엮이기 싫잖아. 맞죠?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유배 가사인데 여기에는 주로 한 1번, 2번, 3번 정도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내 님을 그리워해 우니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며 지냈더니 내 님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님이 누구야? 효종이 아니라 의종이구나. 맞죠? 임금입니다. 임금. 내 님을 그리워해서 내가 울면서 지냈는데 산 적동새 난 이스타요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에 있는 적동새가 나랑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다네. 비슷. 맞죠? 자, 그런데 적동새라고 하는 거, 얘는 좀 필기합시다. 우리가 보통 적동새가 한국 문학에서는 뭐로 쓰이느냐?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어떤 상징물로서 많이 쓰입니다. 얘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소쩍새, 적동새, 그 다음에 귀촉도, 한자로, 그 다음에 자규, 그 다음 두견새. 다 똑같은 말, 다 똑같은 새입니다. 이름이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동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얘가 소쩍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울음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보통 소쩍새는 지저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운다고 표현하거든. 왜냐면 얘가 소쩍 운다고 해서 소쩍새야. 그러니까 산속에서 얘가 막 울고 있으면 밤에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사람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자, 그래서 대체로 옛날 문학 한 1900년대 초반까지도 마찬가지야.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막 김소월 작품 이런 데서도 적동새 나오면 이건 전부 뭐야? 한의 정서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한의 정서를 좀 떠올리는 이제 동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에 있는 적동새가 나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그만큼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야?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거죠. 나의 감정이 적동새에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죠. 쌤이 요거 고전시가 첫 수업 때 얘기했습니다. 황조가 하면서 객관적 상관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감정이입이었어요. 두 번째는 정서 대비였습니다. 화자랑 오히려 정서가 반대인 거야. 맞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송민국에서 빈대만 걸렸는고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정서랑 상관없이 그 개가 놓여있는 그 상황 자체가 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환기라고 했죠. 얘는 뭐야 지금?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한스러운 그 마음을 얘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겠죠. 감정이입의 대상.
자, 다음 아니시며 거칠으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아닌데? 모함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시며 이 말입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죠. 한스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스러운 감정. 자, 그래서 잔월 효성이 아르실이다 라고 하면 잔월이라고 하면 월은 달이죠. 성은 뭡니까? 별이죠. 자, 그래서 달과 별, 새벽에 남아있는 달빛과 별빛은 아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달과 별이 초월적 존재인데 이 초월적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야? 결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 초월적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는 거야. 달빛과 별빛은 굉장히 순수하니까. 자, 다음 넋이라도 님은 한데 녀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녀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 살다, 지내다, 가다. 그렇죠?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어라. 벽이시더니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기던 사람 이 말이거든. 자, 그럼 이 우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군데? 날 모함한 사람들인 거야. 이거 원망의 대상이죠. 원망의 대상. 우기던 사람 니로시니까 라고 하면 그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나를 모함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나 모함하는 사람 그 누구냐고. 그 사람 잘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누구입니까? 과는 잘못이죠. 잘못도 허물도 천만도 없소이다. 이게 뭐야? 지금 자신의 결백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무릿 말이 신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희 하고 나서 밑에 시옷 있다. 그치? 이게 뭐야? 관형격 조사. 무리들의 이 말입니다. 무리들의. 그럼 이 무리들이 뭐 하던 사람들인데? 날 모함하던 무리들의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그 사실 아니니까 믿지 말아달라고. 그거는 내 진심이 아니라 그 무리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슬픈데라고 하면 이거는 슬픕니다라고 하면서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는 겁니다. 아, 너무 슬픕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날 잊은 님에 대한 원망에도 들어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어요. 날 벌써 잊으셨다니. 7년이 지났는데. 님아 돌아서 들으셔서 괴오소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돌아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서서, 그러니까 내 편으로 돌아서서 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달라. 날 다시 한번 좋게 봐달라. 그리고 괴오소서라고 하는 게 뭐야? 날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지금 뭐 하고 있어? 간절히 바람, 보통 소망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뭐뭐 소서니까 뭐뭐 하소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